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YTN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전국 3천여 곳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를 읍면동 정보까지 세세하게 방송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건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2차 양자 협의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협의에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엔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밤나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멸종위기의 식물들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서 세상 빛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에 대해 들어본 분 많으실 텐데요. 왜 다른 곤충도 아닌 나비가 용어에 쓰이게 됐을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국 3천여 곳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를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는 추세입니다. 환자나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건 필수가 됐습니다. 신경 써요. 그래서 출근할 때 맨날 스마트폰 어플로 미세먼지 수치 보고 나가는 편이에요. 앞으로는 방송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가 국내 처음으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10분 단위로 전국 3천여 곳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동 단위로 세분화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면 빨간색, 좋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한눈에 구별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세 곳과 좋은 세 곳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기존 미세먼지 현황에 같은 경우는 시도별이나 아니면 구별로 그 정보들이 표시가 되었는데 저희는 읍면동 정보까지 그 정보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는 물론 경보와 주의보 등 특보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 특보가 내려지면 방송을 통해 대처 요령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건에 대한 한일 양국의 2차 양자 협의가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과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수석 대표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주니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맡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에 열린 1차 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 협의에 합의한 뒤 날짜와 장소를 논의해왔습니다. 정부는 WTO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해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한 만큼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세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에 우수한 엔지니어를 발굴해 포상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의 올해 하반기 시상식이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 12명과 여성 엔지니어 부문 수상자 3명 등 모두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지난 2002년부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현장 엔지니어에게 매달 주어지는 상으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YTN 등이 공동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쉽게 말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로 가는 그런 지름길에 여러분들이 맨 앞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것을 뿌듯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획이나 행정, 관리 이쪽으로 그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자신이 가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시고 그걸로 그 기업의 그 혁신적인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에 임의의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연구원 설립 이후 첫 여성 원장이 된 이신임 원장은 카이스트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1985년부터 화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화학플랫폼 연구본부장, 선임연구본부장, 화학소재 연구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현 이사장은 이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임기는 오는 11일부터 3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뚜렷하게 복원해 판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흐릿하게 찍히거나 깨진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 차량 번호를 찾아낼 수 있는 차량 번호판 복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문가들이 일주일 동안 파악해낸 번호판 정보를 AI가 10분 만에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과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식별 대회를 진행한 결과 사람의 경우 최고 점수가 21점에 불과했지만 AI는 82점을 기록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AI 기술을 이용하면 차량 번호판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스마트 치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석상일 교수팀은 첨가물을 바꾼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태양광을 직접 흡수해 전자를 생산하는 광활성층에 기존 첨가물 대신 새로운 조성을 가진 물질을 넣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효율은 23.7%로 나타났으며 태양광 아래에서 60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한 뒤에도 효율이 90% 이상 유지됐습니다.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에 첨가할 또 다른 소재를 개발 중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26% 이상의 전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 입찰에 모두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인수의지가 확고한 애경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인수한 뒤 극심한 승자의 저주에 시달린 금호 아시아나그룹. 결국 박삼구 회장이 퇴진하며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한다는 자구 계획을 내놨습니다.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3곳이 그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본입찰의 주인공입니다. 미래에셋대우와 손을 잡은 현대산업개발은 그룹이 가진 면세점, 호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던 애경그룹은 예비 입찰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스톤브릿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제주항공을 국내 최대 저비용 항공사로 키운 경험이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힙니다. KCGI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뱅커스트릿과 협력했지만 전세를 뒤집을 만한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현대산업개발과 애경의 2파전 구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인수한 기업들이 그렇게 호황을 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다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 어차피 장기 노선을 가진 국적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밖에 없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일단 심사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식입니다. 이번 매각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자회사 6곳을 통으로 넘기는 방식인데 금액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011 또는 017 등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신청서에 2G 장비 노후화에 따른 통신망 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고 단말기 생산 중단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서에 기재한 서비스 종료 이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2G 기지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특히 아직 2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57만 4천여 명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요? 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한 나무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유전자를 조작한 밤나무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러니까 GMO 밤나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자, 식물 유전자를 변형시킨 GMO는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찬반 양론이 참 뜨거운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 연구진이 최근에 밤나무 유전자를 조작해서 병충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걸 연구실 밖에 다른 농장이나 숲에 심어도 될지, 그러니까 세상 빛을 보게 해도 될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밤나무가 바로 그 나무인데요. 예. 예. 네, 여기에서 수확할 때는 이 밤의 절반에 조작된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연구자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to bag them because of permit conditions right now, because we're working with transgenic trees. 네, 이 아무래도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그러니까 유전자가 퍼질 수 있는 것을 좀 막고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 밤나무는 아메리칸 체스트넛이라는 밤나무입니다. 한때는 미국 전역에 40억 그루 가까이 있었던 대중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튼튼하고 또 곧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집 짓는 데 쓰려고 많이 베기도 했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밤나무의 병충해가 유행을 하면서 이 밤나무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밤나무 복원을 위해서 이 병충해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하이테크 밤나무를 개발한 겁니다. 네, 자, 병충해에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네, 그 과정이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밤나무의 유전자 가위와 함께 각종 유전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 유전자가 기존 유전자 사이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또 유전자를 가진 나무가 과연 병충해에 잘 견디는지 살펴야 하는 건데요. 네. 미국 연구진이 밤나무에 미래의 유전자를 넣어줬더니요. 결국에 이 밤나무가 병충해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 밀 유전자를 받은 나무들이 곰팡이가 뿜는 유해한 산성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들으면 뭐 멸종 위기엔 미국의 밤나무의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연구팀의 그 말은 그렇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Powerful technology, and we can use that now to save a species. 네, 이 연구팀은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요. 네. 밤나무뿐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 식물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러면 GMO 밤나무의 방출에 찬성하는 입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eople go, well, we shouldn't be playing God. And I look at it and say, you know, people have been playing the devil for years. I mean, look at the damage t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s to so many things. That's what we've done. And if we don't start, quote, playing God, soon we're going to lose all our trees. 네, 매우 인상적인 발언이죠. 예. 한편 이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대 측은요, 이런 유전자 조작 식물 실험이 복잡한 생태계에 관한 대규모의 돌이킬 수 없는 실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밤나무는 물론 생태계에 주는 장기 위험성을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을 건드리고 다른 것은 안 건드리면 좋겠지만요. 유전자가 생명체에 주는 모든 특성을 규명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또 의외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동물이 이런 식물을 섭취를 하거나 우연히 이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이 이런 식물과 교배를 하면요.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유전자 조작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유전자 조작 밤나무가 숲으로 나오면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 측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what could happen with mature chestnut trees and what effects they might have in the environment could be very different than younger trees and saplings. 네, 자,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밤나무가 세상 빛을 보게 될 수 있을지 언제 결정이 될까요? 네, 일단 현재 지금 미국 농무부는요, 이 나무가 안전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결정은 아마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듯합니다. 네. 만약에 허가가 나더라도 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요. 어떤 결과가 더 좋을지는 오랫동안 면밀히 검토한 끝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년 뭐 더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네. 관련 소식이 들리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 이번 소식 역시 세계적으로 뜨거운 소식입니다. 네. 지난 4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공식 탈퇴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이미 2년 반 정도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탈퇴를 선언하면서 예견됐던 소식이긴 한데 막상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발표를 하니까 반응이 또 안 좋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수차례 기후변화는 없다, 자신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왔고요. 또 파리 협약이 미국인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탈퇴의 뜻을 비춰왔었죠.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에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실제 탈퇴를 하려면은 협약이 발효된 날인 2016년 11월 4일 이후에 3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 당사국 지위를 미국은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종 탈퇴는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1월 4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다른 나라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러시아가 파리 협약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서 이미 187개 국가가 협약에 합의를 했는데요. 미국이 이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요,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당선될 경우에 파리 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요, 기후변화가 전 인류가 직면한 도전이라면서 네.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미국의 이런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요. 예. 트럼프의 파리 협약 탈퇴를 이 선언을 비판을 하면서 뉴욕타임스에 현지 시각 7일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참고로 파리 협약은요, 2015년에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합의입니다. 예.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네, 제목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풀어 쓴 기후변화 위기입니다. 파리 협약 탈퇴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풀어 쓰자면 만약 우리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추가 상승한다면 이 지구에는 승자는 없고 패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풀어서 얘기했다는 표현이 좀 웃기기도 한데요. 네. 자, 수차례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는 또 세계 153개 나라의 과학자 이 11,000여 명이 국제학술지 바이오사이언스에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죠. 인류가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은 기후변화는 인류에 막대한 고통을 가져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수많은 과학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처럼 과학자들도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의 기고문 내용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반 전 총장은 미국의 파리 협약 가입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민자 유입도 홍수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 근거로 반 위원장은요,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약 140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인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이주하도록 내몰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국가들의 그 일자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업 관련 일자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반이민 정책을 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좀 이득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 위원장은 따라서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준비해서 미래의 번영을 누리던지 아니면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값을 나중에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요.
하지만요, 반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결정을 재고할 시간이 있다면서요,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반 전 총장이 정말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경제적인 이익에도 반하는 처사라는 점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능일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 곳곳에 영하권의 입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수능 예비 소집일인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2년 만에 영하권 입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추위와 함께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비나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 푸드 매장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매장이 있는 마트와 농자재 센터 등 농민을 위해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사례도 있는데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과 농촌을 돕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파프리카를 기르는 진완섭 씨는 올해 들어 판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어떠한 농산물을 필요하는지를 정말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저희들이 팔 때보다는 그래도 한 30%는 증가했다고 봐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상생의 로컬 푸드 매장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가지런하게 진열된 지역 농산물들.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살 수 있어 좋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따로따로 장 보기보다는 한꺼번에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농민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 농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농자재 센터, 금융점포, 주유소까지 한 곳에 지어 농민의 발품을 덜어주는 겁니다. 경제사업장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농민조합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우리 농민조합원들에게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실익을 주고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터를 마련했다라는.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영농비 절감과 직접 파종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죽어도 왜 존재하냐면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협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쌀 산업은 26년 만에 다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공공직불제 도입과 농산물 수급 관측, 유통구조 혁신 등 농업인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갖가지 선제 대처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디카페인 커피 원두의 일정 비율을 국산 검정보리, 흑누리로 대체한 디카페인 보리 커피를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이렇게 배합하면 커피 맛은 유지하면서도 카페인 함량은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보리커피 한 잔에는 일반 커피에 없는 베타글루카딘 88mg, 안토시아닌도 42mg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가 간암 위험을 절반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벨파스트 퀸스대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 36만 명과 마시지 않는 사람 10만 명을 대상으로 7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는 집단은 마시지 않는 집단보다 간암의 90%를 차지하는 간세포암 발생 위험이 50%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커피를 매일 한 잔씩 마실 때마다 간암 위험은 13%씩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음주나 흡연, 비만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윌리엄 케일린 하버드대 교수가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학생들과 약대와 의대, 농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케일리 교수는 자신이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와 연구를 대하는 태도 등 과학자의 삶이나 연구를 주제로 학생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윌리엄 케일리 교수는 암 등으로 인해 체내의 산소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윌리엄 케일리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of the great joys in life is to have a career where your work doesn't feel like work. It feels like you're playing. And for me, being a scientist, it feels like I'm playing. It doesn't actually feel like I'm working. But the self-confidence will come. If you're in a good lab and you start to develop some technical skills and you start to understand that maybe I do have some talent here and maybe I can come up with some good ideas. 술을 자주 마시면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최종일 교수팀은 심방세동을 겪은 적이 없는 980여 명과 심방세동이 발생한 20만 명의 음주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음주 빈도는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심방세동이 생길 가능성이 1.4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음주 빈도는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므로 심방세동의 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리둘레가 큰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연구팀은 65살 이상 노인 87만여 명을 대상으로 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 치매 발병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복부 비만 환자들이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컸는데 위험도는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에서 5cm씩 늘어날 때마다 단계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상 체중 노인이라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부 비만이 없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남성은 15%, 여성은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항공기를 이용한 변종 마약 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약 반입 적발의 최전선에는 사람의 10,000배 이상의 후각 능력을 자랑하는 탐지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탐지견들을 만나봤습니다. 탐지견이 여행객 수화물에 꼭꼭 숨겨놓은 마약 찾기에 나섭니다. 냄새를 맡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 초 만에 한 가방 앞에 앉아 마약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미군 소속인 이 개는 세관과 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탐지견 30여 마리가 겨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Very, very happy. So I got him a lot of tennis balls and I got him these two, there's a red and a blue one. They're like a ball that squeaks. That's also like has a tail on it. 은퇴한 베테랑 탐지견 9살 민주도 직접 시범에 나서 실력을 보여줍니다. 사냥개 견종인 탐지견은 후각이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나 기발하게 숨긴 마약도 찾아냅니다. 마약 사범이 탐지견을 보고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반응 역시 단속반의 포착 대상입니다. 항정의약품이나 새로 된 부분은 저희가 새로 이제 인지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얘네가 같게 이해할 것 같지만 그 냄새, 그 분자 냄새를 얘네가 다르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끼 때부터 훈련을 시작해 1년 4개월부터 임무를 시작하는 탐지견은 보통 9살이나 10살이 되면 은퇴합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친 탐지견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또 다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탐지견들은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한 견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은퇴했는데 좋은 입양자를 만나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블루베리는 푸른색인데 블루베리 잼은 왜 붉은색일까? 얼음물에서 헤엄치는 오리는 동상에 걸리지 않을까? 이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현상들에 궁금증을 던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책 찻잔 속의 물리학인데요.
중력과 표면 장력, 파장 등 세계를 움직이는 8가지 보편적 물리 법칙을 우리 주변의 친근한 사물들을 매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헬렌 체리스키는 세상은 물리학 패턴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라고 말하는데요.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듯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현상을 통해 물리 법칙의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운 날씨에도 오리가 편안하게 헤엄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바로 오리 다리에 있습니다. 오리 다리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가까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심장에서 나온 뜨거운 피가 동맥을 따라 흘러오다가 다리에 와서 정맥의 열을 빼앗깁니다. 온도가 낮아진 피가 발에서부터는 정맥을 따라 올라오고 그러다 다시 온도가 높은 동맥에서 열을 얻어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를 역류열교환이라고 합니다. 열 손실을 막는 탁월한 방법 덕분에 오리가 차가운 물속에서도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일상 속 다양한 물리 현상을 이 책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데요.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모병제의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감당이 가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모병제의 대표적인 장점은 병력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가입니다. 장기 복무가 가능해지며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병력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 되면서 구타, 가혹행위 같은 인권 침해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인지 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에선 모병제 도입 시 적정한 병력 규모를 30만 명대로 추산해왔습니다. 병력 감소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국방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만한 병력을 모으지 못할 거라는 현실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 등 모병제 국가들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인 0.4%를 적용해보면 우리 인구 규모로는 15만에서 20만 명에 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유사시 수도권에 집중될 북한의 대규모 공세를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병력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국가 이익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청년들의 학업, 경력 단절을 줄여서 취업을 늘리고 모병제 자체만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모병제로 인한 1인당 병력 유지비 상승으로 국방 예산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도 정작 첨단 무기 도입 같은 전력 증강 비용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갑작스레 여권에서 나온 모병제 도입론에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국방부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를 위해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나비 효과는 사소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 나비 효과의 어원은 무엇이고 물리학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이 나비 효과란 무엇인지 궁금한 S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입니다.
1961년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값인 0.506127 대신 소수점 이하를 일부 생략한 0.506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0.000127이라는 근소한 입력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의 패턴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나비 효과라는 말의 기원은 1972년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실시했던 강연의 제목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미세한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후에서 나타난 표현이죠. 그런데 나비 효과에서 왜 하필 나비가 쓰이게 되었을까요? 1952년에 출간된 레이 브래드버리의 SF 소설 천둥소리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생대의 나비 한 마리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어 희대의 과격파 전체주의자가 당선되었다는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나비 효과의 이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물리학사를 돌이켜보면 태양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입증하려다 실패한 과학자가 무수히 많은데요. 물리학의 거장이라고도 불리는 뉴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중력의 영향으로 서로 묶여있는 두 개의 물체가 타원 궤도를 따라 서로 돌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이 예측은 이론상으로도 실제 천체에 관한 관찰로도 완벽하게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항성과 해성의 타원 운동이 전형적인 그 예인데요. 이처럼 물리학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분야를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학을 이용하더라도 설명하려는 물체가 3개 이상이 되어버리면 서로를 간섭하는 힘이 복잡해져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물리학에서 N체 문제 또는 3체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태양계의 행성이 이 3체보다 많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3체 문제는 수학, 물리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골치 아픈 난제였습니다. 쟁쟁한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887년 스웨덴의 오스카르 2세가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자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수많은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앙리 포인카레입니다. 포인카레는 이 문제를 큰 궤도 운동을 하는 두 개의 물체를 하나로 묶고 그 큰 묶음과 작은 궤도를 이동하는 한 개의 물체, 이렇게 두 채로 문제를 단수화해서 3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 방법도 상금을 받기에는 충분히 대단한 방법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포인카레는 자신의 설명 체계에 커다란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체 문제의 큰 궤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궤도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다시 말해 카오스, 혼돈 상태일 가능성에 대해서 발견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포인카레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카오스 이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이론은 컴퓨터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작은 변화에 따른 카오스 상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카오스 이론에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기상 변화학을 접목해 에드워드 로렌츠가 나비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지금 쓰이고 있는 나비 효과의 어원입니다. 참고로 아직도 3체 이상의 물체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 않는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이 정말 놀라운 것은 겨우 3체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힘의 주고받음을 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대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대상들의 변화의 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활동했던 물리학자인 루드비 볼츠만은 현대에 연구되고 있었던 열과 에너지라는 현상에 대해 무수히 많은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회전 에너지, 그리고 상호작용 때문에 전달된다는 이론인 기체 분자 운동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도의 증가와 감소, 기체의 압력, 그리고 기체가 가지는 부피 등을 그동안 설명되었던 방식인 열의 이동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기체 분자 자체의 운동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대상을 다루는 학문은 곧 통계적 양상을 파악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의 통계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탄생하게 되고, 이 통계역학은 훗날
브라운 운동을 설명하는 기초 이론으로서도 양자적 현상들의 앙상블을 통계적 방법으로 다루는 양자 통계역학에서도 그리고 작은 시스템으로부터 거대한 시스템 등 미세한 개체가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의 양상을 분석하는 스케일의 과학에도 이용되고 있답니다. 로렌츠에 의해 주장된 나비 효과에 의해 현대 과학에서는 기상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통계역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그 양상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덕분에 일기예보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은 나비 효과의 역사를 따라 카오스 이론과 포엔카레의 삼체 문제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나비 효과는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나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문화용어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떨 때 쓰이는지 더 찾아보신다면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속성에 대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환경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가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환경에 대한 나비 효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이 우리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도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진심으로 우려되는 점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넘길 일이 아니죠.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범지구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